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이남희 교수님 특별히 모시고 그 코로나19 시대의 종교의 사회적 역할, 바른 신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뭐 종식은 안 됐지만은 여전히 뭐 현재 진행형인데 뭐 정점을 지나서 뭐 좀 하락세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걸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근데 두 달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뭐 단언컨대 뭐 제 생각일 뿐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전과 후가 뭐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견할 만큼일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남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께서는 병원에 계시니까 저희보다 훨씬 그 코로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보고 느끼시는 게 많으시겠어요? 네. 저는 예.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가서 봉사를 못 하는데요. 그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들은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현장에 안 하더라도 외래에서 환자 보는 의사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가신 분들 역할 분담을 아, 해드려야 예. 되잖아요. 엄청난 희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뭐 병원을 비롯 병원 뭐 더하겠지만은 일반 사회에 있는 저희들도 참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인데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서긴 했지만은 뭐 여전히 진행형이고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일상은 이제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 사태, 뭐 우리 삶에 남긴 의미는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뭐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얘기 시작해 볼까요? 빨리빨리를 외치며 성장 가도를 달리던 현대인들을 한순간에 멈춰서게 한 코로나19. 의료와 공공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가운데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까지 바꿨다.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는 시민의 기본 에티켓이 됐다.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 전체로 위세를 떨치며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킨 코로나19. 이제 대규모 질병이 남긴 상처와 과제를 수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인류의 지혜를 모아야 할 순간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붓다 인사이드 22회 코로나19 무엇을 남겼나?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게 지난 1월이니까 따져보니까 거의 두세 달이 흐른 것 같아요. 두세 달이 참 진짜 통째로 날아간 것 같은데 전대미문의 전염병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요. 택시 같은 거 이렇게 타면 기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녀봐도 차도 적을 뿐더러 그 전에는 승가대 같은데 사실 잘 안 가거든요. 그 김포에서 내리면 이쪽에 잘 안 가는데 요즘은 뭐 고맙습니다 하고 갈 정도로 지금 상황들이 많이 안 좋으시는. 그래서 뭐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렇군요. 뭐 이런 말씀들이 쉽게 나오니까 너무 많이 경직돼 있죠. 버스 노선 자체가 사라진 데도 있나 봐요. 운행 안 하는 노선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하남에서 학교 오시는 선생님 한 분은 그러니까 공항버스로 김포공항까지 오셔가지고 지하철을 타거나 뭐 그러셨는데 그 노선 자체가 운행을 안 한대요. 공항 쪽은 거의 지금 다 스톱입니다. 비행기도 뭐 아시아나 쪽은 거의 안 뜨는 그런 쪽이에요. 저는 좀 이 혼란하고 무규범, 아노미 뭐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아까 예학의 별내 이런 걸 경험했어요. 우리 집 이제 큰형님 장손인데 이제 이거 나기 전에 시애틀 가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이제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에 이제 모친 이제 상이 다가왔는데 안 오고 이게 피했다가 이 피할 테니까 그 미국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그 알아서 각자에 맞게 이제 예를 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 같으면 당연히 이제 장손 집에 다 모여서 이렇게 예를 표하는 게 이제 예인데 이제는 이번에는 전부 각자가 이제 각자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불교식으로 하고 우리 형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런 그 이제 어떤 종교에 걸려도 어딘가는 좋은 데로 가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너무나 기존에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최초로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혼란 같은 그래서 규범이나 당연시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땅이 딛고 있는 땅이 이게 굉장히 안정돼 있다가 이게 집안이 갑자기 조금씩 흔들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사회적으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아마 아노미 형태로 아마 갈 겁니다. 예. 네. 교수님 저는 예. 조금 그거에다 이제 덧붙이자면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재난이죠. 근데 자연 재난일 경우에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노미로 가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불안, 공포의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알게 되면 이 원인이 어디서 왔다 그러면서 그 책임전가. 특정 집단이라든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시기가 와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단계가 오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굉장히 그 공동체가 상처를 많이 받았죠. 붕괴된 부분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다시 재건을 하자.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제 어떤 게 중요한 그 요인이 되냐면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서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공고하면 내가 한국 국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벌써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공동체 정신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나눠준다든지 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오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특히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복이 저는 빠를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예컨대 그 원전 같은 게 일본 그럼 지금도 원전 사고 때문에 계속 보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산불 같은 것도 그게 회복이 되려면 몇십 년이 걸리죠. 뭐 홍수도 마찬가지죠. 지진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진, 뭐 홍수 이런 거, 원전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죠.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심하게 가겠어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더 큰 쪽으로 이제 기업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금융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리먼 때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블랙스완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정도니까요. 그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릴레이션 관계와 관계를 채우는 이 사이의 내용들이 이제 재구성되는 측면. 다시 얘기하면 이제 자연 생태계하고 인간의 관계 설정. 그게 이제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세계화, 지구적 차원에 지금 작동하는 움직임하고 개별 단위국가, 국민국가와의 관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예컨대 그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들에 대한 소위 이제 낙인, 통상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 혐의를 가질 만한 조건을 갖춘 자한테 낙인을 찍는데 그 낙인과 정상 간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근원적으로 잠재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끊임없이 논쟁거리로 이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 경험한 거지만 전염병이 글로벌 수준에서 확산되는데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 혹은 개별 국가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이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현대 사회가 무능한 거예요. 이건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일찍부터 한 얘기거든요. 이건 현대 사회 구조적인 한계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공 영역과 이제 사회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울리백기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공적 영역의 무책임화가 동시에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처리할 능력이 현재 약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설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근원적으로 어쨌든 릴레이션의 문제를 재점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부분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뢰. 그 부분이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길가에서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새벽 1시면 사람들 다니는 저기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굉장히 지금 좀 민감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건강하면 사실 마스크 굳이 안 써도 이렇게 그 큰 대로에서는 안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정말 이제 역적이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좀 그런 이제 편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결합이 되면서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그 아까 새벽 1시에 싸울 사람은요. 마스크 말고 다른 걸로 또 싸웠을 거예요. 어차피 싸울 사람은 뭐 갖고도 싸우고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하고 관계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연을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없어요. 자연과 공존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첫 번째. 그래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언젠가부터요. 경제가 계속 성장률이 높아야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 정도 살았으면 사실은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분배라든지 평화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그건 간과하고 예컨대 중국이 7% 성장했을 때 과연 중국이 건강한 사회였느냐? 그 시기에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1%, 2% 성장했어요. 근데 그러면 1% 성장한 그 나라는 실패한 나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7%, 6%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성장하려면 뭐가 희생이 되냐면 환경이 희생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이 희생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보호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뭐냐면 이번에 증명됐죠. 예, 보험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몇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몇 주일을 입원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 외국 방송에서 한국 대통령은 왜 자꾸 감옥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잘못을 다 대통령이 뒤집어 쓰고 또 모든 힘을 다 대통령이 갖게 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나 뭐 시진핑처럼 또 독재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적 영역이 굉장히 보호한다는 뜻이고 사적 영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강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가 우울하다, 뭐 괴롭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그 전문 용어 아니에요.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네. 오히려 코로나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붓다 인사이드잖아요.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뭐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서 보면 피정이고요. 불교에서 보면 동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다만 아까 걱정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이제 완전히 망가진 제조업들 이런 그 정말 힘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느냐 하는 숙제는 남게 되겠죠. 아, 예. 그렇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지금 코로나 19가
핥히고 한 상처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대하는 어떤 언론이나 뭐 사람들의 문제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가요? 이번에 지금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언론 매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목받으려면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평 선생님 말씀하시던 그렇게 몰아가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세게 말하는 구조들이 너무 다양하게 열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 범위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사람이 그걸 걸러낼 수 있는데요. 전혀 새롭고 그 다음에 판단이 잘 안 되는 영역에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다양한 언론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꼭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교수님 조금 아까 이제 그 말씀 주셔서 좀 연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코로나 이 사태에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나 병원에 계시니까 또 정신과를 전공하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그런 걸 호소하는 사람들 많이 없나요, 요즘에? 우선은 이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병에 걸릴 경우에는 그거는 굉장히 그렇죠. 큰 스트레스죠. 즉 일단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뭐 병에 걸려서 뭐 다른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을 하니까 그거는 병적인 정신 건강이 아니라 그거는 뭐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제 반응인데요. 내가 걸리지도 않고 실은 굉장히 걸릴 확률도 적고 그렇죠. 그다음에 합병증도 오히려 독감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저는 사실은 폐렴을 2번을 앓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니요, 예전에 30대 때 한 번 알고 40대 때 한 번 알았어요. 그래서 뭐 폐가 정말 하얗게 완전히 변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네, 그 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가 허옇게 변했다.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폐가 저는 2번이나 허옇게 변했었습니다. 충분히 살아서 다시 삽니다. 뭐 암 수술도 했는데 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너무 건강에 대해서 그 지나치게 하면 그 이제 건강 염려증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이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좀 깨재재하다든가 뭐 좀 이상하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뭔가 스티그마죠. 이렇게 뭔가를 딱 줘서 저 사람이 균을 옮길 것이다.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중국 사람이다. 뭐 조선족이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흑사병 돌 때 뭐 집시나 유대인들한테 다 씌우고 그렇죠. 관동 대지진 때 한국 사람들한테 다 씌우고 하는 식으로 특정 사람들한테 이렇게 혐오의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극우는 극자한테 혐오를 막 하고 뭐 극자는 또 극우한테 혐오를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분열이 되는 거는 굉장히 병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환자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보셨어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환자들이요? 이렇게 찾아온 저는 진료하시는 데서. 요새는 외래를 안 보고요. 그러시군요. 우리 병원 직원들 상담만 해줘요. 그러시군요. 뭐 이 사태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차별과 혐오가 아주 극단에 치달았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와야 되느냐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 뭐 대구 시민에 대한 뭐 지역 차별적인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 걸까요? 진단명이 있어요. 제노포비아라고 해서 제노가 포리너, 그러니까 외국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엘리언 뭐 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뭐 혐오 이런 게 있죠. 이방인들에 대한 박 교수님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사실 이제 차별 혐오 이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잠재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로 계속 커져왔었죠. 성소수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특히 증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대한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중국인이라든지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인이고 대구고 뭐 이랬지 사실 지금 유럽에서는 아시아계는 전체로 지금 이런 혐오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할 만한 누군가를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희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정치나 언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좀 제어를 하면서 좀 막아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치나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좀 증폭시켰죠. 시켰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면 증폭을 진짜,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이번뿐만 아니라 수십 년 그렇죠. 동안 그게 그랬죠. 이제 그 정치 기본이긴 한데 이를테면 희생양 스케이핑 고트, 그러니까 네. 희생양을 찾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희생양에게 이제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이제 처리 못한 문제를 이제 넘기는 거죠. 엉뚱한 사람이 2차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 문제 얘기했는데 마크스 유대인 문제라는 책 주이시 퀘스천 읽어보면 당시에 자기들이 온갖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스가 너들의 썩어빠진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지 유대인 죽인다고 해결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자꾸 뭐 중국인, 아시아인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돌려버림으로써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취약성 이걸 이제 정당하고 은폐해버리는 이런 이제 측면도 저는 있다. 그래서 정치, 특히 언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 그건 정말 저는 아주 야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믿는 게 40% 정도 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통상은 통계에서? 이제 언론학에서는 30%의 신뢰. 예, 근데 우리가 그래도 40 불신의 기회라고 그러죠. 예, 40%가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저는 아마 60년대, 70년대는 활자 나왔으면 무조건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비하면 참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안 믿어서 다행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인터넷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상한 걸 또, 얻어오는 예. 이제 잘못된 그런 면이 정보들이 있죠. 훨씬 선택적인 거를 예.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자기들이 있게 좋아하는 생기니까. 것만 예. 믿으니까요. 예.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마스크 사태죠. 참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난리를 칠 줄이야 생각을 못했었는데 예,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는 첫날에 이게 뭐 화를 참지 못한 사람이 뭐 낯을 들고 들고 난동을 그러겠다. 부른다든지 뭐 참지 못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것 같아요. 계획적인. 낫을 들고 간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마 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준비된 행위. 네, 준비된 범죄죠. 네. 네. 그 사람은 아마 뭐 마스크 아니라 휴지 갖고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 더불어서 그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 마스크를 이제 판매하는 약사분들이 참 감정 노동을 이것만큼 심하게 겪은 적이 없는 것 원래 같은데. 하셔야 될 일은 마스크 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이 마스크 부족 사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염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다 써도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감염자 있는 지역만 쓰면 전체가 써도 그 부분은 전체가 충분히 돌아가고 남을 네. 분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도 전혀 없는 데까지 전 국민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스크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쓸 일도 없고 원래 사양 산업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고 갑자기 전 국민이 있으니까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몰아갈 필요성이 있었나?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충분히 쓰고 그 지역 분들 뭐 대구에서 문제가 심해 그럼 대구 분들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전혀 감염자 없는 분들은 좀 차등적으로 해도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죠. 너무 이상적인 질문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공포감을 부여하니까 이분들이 공지에 몰리면서 그거라도 생명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정밀한 마스크라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다 걸러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는 그렇죠.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일단 한번 걸러주는 차단해주는 역할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비말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면은 사실은 면 마스크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차단된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저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거리만 해도 뭐 감염이 몇 퍼센트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너무 공포스럽게 심리적 불안들 때문에 일부러 그러니까 사재기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마스크 같은 경우가. 이 최근에 그 어떤 약사분이 이 풍자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마스크 업무세랍니다. 마스크 없어요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 없다는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마스크 예. 업무세. 그 정도면 뭐 아이 그렇게 큰 고생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네. 완전히 망해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업무사라도 얘기하면 좋은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들어오기만 맞는 하면 말씀입니다. 팔리니까. 그럼요. 그거는 뭐. 아니, 근데 저기 그 마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종의 네. 강박증에 걸렸었던 건데요. 그랬었죠. 그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마지노선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매점 매석을 했잖아요. 요번에 그렇게 안 하니까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딱 또 무슨 가짜 뉴스가 돌았죠. 그랬죠. 그 뭐 그랬고. 대통령이 예. 그거를 다 몰래 해서 다 빼돌렸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분노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중국에 준 부분도 있었죠. 우리나라한테 이렇게까지 나올지 그렇죠. 몰랐다고 네.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분노, 불안이 합쳐져서 마스크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에 사람들의 그 감정, 콤플렉스가 가서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면 사실 마스크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상대방들이 싫어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지금 그러니까 보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마 덜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진행 단계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이나 저는 뭐 면허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스크가 점점 비율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안 쓰면 그렇죠. 눈총을 예, 받아서 맞아요. 결국 저 사람은 배려심이 떨어지고 위험한 사람이야라는 것 때문에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마스크가 화폐 단위로까지 물밀교환, 기축통화로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쓰여진 사례도 있었죠. 뭐 마스크 10장에 가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저도 마스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면역의 기능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 이렇게 질병의 차원도 있겠지만 아까처럼 이제 일종의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규범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상징화된 거죠. 그 이제 사회적 면역 체계 이렇게 예컨대 이제 아까 통상 이제 법을 사회 면역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예컨대 그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 법이 당연히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음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규범이라든지 도덕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으면 그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면역 체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게 이제 이제 상징인데, 그게 타자에 대한, 물론 나의 보호도 있지만 타자에 대한 배려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면 이게 이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 네, 근데 공포를 얼마나 언론이 심어줬으면 현대사회같이 통일 안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순식간에 전 국민을 통일시켰어요. 그게 쉽지 않죠. 예. 지금까지는 그 코로나 사태가 남긴 상처, 뭐 현상들, 뭐 이런 걸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자기를 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고,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일단은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난 그렇죠. 또 있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가족 각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좀 돌아가게 된 거는 분명히 이제 좀 새로워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을 하면서 이제 좀 이런 시간적으로 이렇게 일시에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에 대한 좀 획일성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깨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예,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해결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그런 얘기 같은데, 뭐 총리를 잘못 봐서 세균이 창궐해, 뭐 이 얘기처럼 60대 개그. 교통량도 줄고
공기도 좋아진 것 같고. 실제 미세먼지가 확 미세먼지. 줄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건 중국 탓이죠, 사실은. 네, 한국의 네, 문제가 네. 아니라. 뭐 베네치아 이런 데는 맞아요. 물이 네.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이제 나쁜 것도 있어요. 뭐냐면 깨끗한 거에 집착해가지고요. 비닐 이런 거에 그 네. 소비량이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정제를 지금 막 그 쓰는데요. 사실 그게 다 케미컬이거든요. 화학물질이기 좋지 때문에 않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남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그것도 또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와중에 우리 주창된 운동이 있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라고. 2m라는 거리를 지키자 뭐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관계를 성찰하는 그러니까 예. 그 뭐 아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그 타자와 나의 관계 혹은 공공과 사회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성찰하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변화나 새로운 어쨌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준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한 이제 아까 일 같은 것 그다음에 관계 중독성, 일 중독 이런 걸로부터 잠시 이렇게 한번 디태치 떨어져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그래서 사회생활 자체를 좀 축소하거나 자제하는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현대인들이 시달려 온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소외일 수 있는데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이제 소외 문제인데 이제 스스로를 이제 찾고 스스로 주인됨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뭐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아까 개인 가족 혹은 자기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공공의 문제에 이제 그 취약해지면서 아까 이제 예컨대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자칫 이제 소홀히 하게 되거나 혹은 뭐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떨어뜨려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그러니까 지극히 일탈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이 해소가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조만간 이제 다시 정상을 회복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키는 작업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더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하는 동안 한 2달 동안 못했던 거를 다 한꺼번에 헤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고 정상으로 완전히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그 이전으로 이게 기간도 어느 정도 길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SNS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트를 원래는 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주문 같은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몇 달을 그거를 반복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익숙해지면 이게 더 편하구나. 왜 젊은 애들이 마트를 안 가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흐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면 모르는데 그다음에 더 장기화되면 아마 이게 고착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IMF처럼 우리가 리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IMF처럼 뭔가 사회적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회 거리두기가 저는 조금 우리 전통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주의라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그냥 집단 떼거리로 하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 굉장히 강하죠. 그런 게 강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회적으로도 거리를 개인과 개인이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른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라는 개념은 굉장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가 그렇게 가리는 게 미덕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 그다음에 가치관의 큰 변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는 하여튼 그 소외계층들이나 노인들한테 고통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시골 마을 감염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저는 뭐 예. 아까 이제 그 양로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이렇게 그 집단 시설, 네. 그 이런 시설들에서 사실은 그 서로 돕고 이렇게 뭐 협조하고 네. 또 공동체 이런 것들이 좀 발휘돼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곳인데 그런 데서 이제 근데 예, 뭐 병도 생기고 네. 불신도 서로 옆 사람을 다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 저는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공성도 약화되고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공동체가 약화되는 측면 이런 것들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한자로 불가근 불가원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적절해야 되지 네. 이게 사회적 거리를 너무 둬가지고 이 관계들이 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너무 떨어지는 것 끊어지는 이것들은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무 밀접했던 것을 약간 떨어뜨려보는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멀었던 것들 좀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의 묘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제가 보니까 충북 괴산하고 뭐 경남 거창 네. 마을 사례를 하는데 이 가슴 아픈 게 이제 고령의 외로운 노인들이 그렇죠. 그 외로움을 달래는 뭐 차원일 수도 있고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다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픈 사례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죠, 뭐 같이. 네. 식구라는 게 뭐 네, 이불을 그렇죠. 같이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생각보다요,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래 사는 게 참 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시더라고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뭐 죽지 뭐 이런 노인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너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죠. 누구든 죽을 수 있는 삶의 거. 일부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또 죽음이 계획해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뭐 줄 세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항상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요. 아까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다른 사람도 의심하지만 나도 의심하죠. 내가 지금 아프면 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 의심은 물론 건강 염려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계기도 되거든요. 아, 내가 좀 과로하나 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이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겠다. 이런 배려심도 그렇죠. 생길 수 있고. 예. 멀어지느냐 혹은 뭐 가까워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떨어뜨려도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동안 멀리 있었는데 내가 찾아보지 못한 것들 오히려 좀 가깝게 끌어당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좀 떨어뜨리고 뭐 끌어당기고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선별을 다시 해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 있지 않는가 싶어요. 리셋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예, 성장 제일주의, 뭐 그렇죠. 물질 예. 만능주의, 그다음에 일 많이 해야, 뭐 인륜부증 바빠야, 그런 거. 예. 뭐 네트워크 복잡해야, 뭐 그렇죠. 이런 거가 네. 아니라 좀 고요하고 또 좀 평화롭고 뭐 나누고 배려하고 이런 게 더 성공적인 삶일 수 있겠다. 그리고 다시 사회 전체가 리셋이 되면 그렇죠. 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주가가 리셋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모든 주식은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요. 올라가는 건 또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20년 후에는 올라가요. 그게 그 버핏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주식 떨어지는 거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내 돈 아니라 빌려 산 사람들이 걱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그 사행심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도 리셋해야 돼요. 버려도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없어도 되는 돈으로. 네, 맞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그 일단 초반부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남긴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줬는지를 좀 얘기를 해봤고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이 희망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뭐 현재 진행형이고 혼란 중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극복 사례가 세계에서 좀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뽑히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는 국민들의 의식이고 어떤 그 연대 의식 뭐 이런 거였죠. 희망적인 메시지들인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던가요? 좀 그냥 생각난 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무오기 이후에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된 뒤로 이렇게 전 국민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보이는 마스크 같이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날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그렇죠.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도 전 세계적으로 놀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게 마스크 쓰는 행동이 공산주의도 배려라고 아니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근데 놀랄 일 많죠. 네. 그러니까 우선 화장지나 생수 이런 거 갖고 싸우지 그렇죠. 않았죠. 네. 뭐 이번에 사재기 없었던 거 폭동도 안 일어났고 그다음에 대구 시민들이나 우한 쪽 사람들을 전라도에서 받아들이고 뭐 충남 진천에서 환영한다고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아산도 그랬고. 네 아산도 그랬고 그래서 서로 그 우리 둘의 품앗이 이런 정신들이 살아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사재기가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다 마트들이 물건이 동나고 이랬었는데 그러지 않았었죠. 예. 아니 우리는 그런 택배? 쪽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네. 예전의 식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뭐 전시체제 국가고 그런 쪽에 상당히 좀 둔감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택배가 잘 돼 있어서 그분들 이거는 좀 뭐 어느 정도 이상은 애쓰더라고요. 다 커버가 되죠. 그래서 누가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손정희가 계속 쿠팡에다가 박았는데 이제 드디어 쿠팡의 시대가 열리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유 교수님이 이번에 우리 이제 국민들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멸도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성제를 네. 보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미담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어쨌든 근대 사회 혹은 근대성 아까 이제 뭐 성장 제일주의, 뭐 인간 중심주의, 뭐 빠르 효율성 이런 것 중심의 이제 삶들을 살았는데 그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고 한다는 그런 반성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같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이렇게 그 미담들을 보면 그동안 그거 근대성의 논리로는 좀 빨리 사라져야 될 것 혹은 좀 무시해 버렸던 것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아까 환경과의 관계로 보면 이제 아까 공생의 논리 이 이제 그 인간관계로 보면 이제 공동체적인 것 거기다가 이제 현대 사회는 특히 시민 의식 뭐 세계 시민 의식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좀 발휘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그 이를테면 한멸 연기로 갈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소위 멸도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좀 열리는 것 아닌가 이런 희망도 조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아까 사회 리셋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바람직한 리셋 이런 경우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좀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뭐 응급 그 구조사 이런 분들 이제 템플스테이 무료로 오픈해서 오셔서 좀 재정비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 뭐 이번에 이제 이 사태 코로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적극적이고 좀 적절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 박 교수님은 저희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제일 그 SNS의 달인이시잖아요. 누가 보래도. 아니 여기 이번에 그 스님이 더 잘하세요. 그 성숙한 시민들이 뭐 해시태그를 많이 달았다고 그러고 그 아주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그 중국에서 우한 교민들 내려왔을 때 이제 어디서 받아줄 거나 했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아산이다, 뭐 그다음에 우리가 진천이다, 뭐 힘내라 질병관리본부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힘내라 대구, 힘내라 대한민국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좀 저기 하고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좀 저기 했던 거 아까 이제 마스크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 나는 마스크 안 산다, 양보한다라고 하는 식의 해시태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 정신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해시태그들이 굉장히 폭넓게 확산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SNS가 이제 늘 사실은 항상 그렇긴 하지만 이제 SNS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어떤 변곡점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항상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재난 속에 뭐 참다운 인간성이 발휘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도 말하자면 이제 이타심이 발휘된 그런 걸로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고유한 어떤 연대 의식의 발로랄까 이런 행동들 쉽지 않은 행동이죠 사실은. 예. 그 심리학적이나 뭐 정신의학적으로도 그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는가요? 그 공동체 정신은 네. 아마 뭐 심리학적인 걸 떠나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문화인가요? 강한 나라가 없죠. 네. 그 뭐 농경 사회였고 굉장히 그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이 빨리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권제가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요. 이미 세종 시대 때 감염병이 돌아서 그 어떤 지역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음식도 주고 했는데 몰아놓으니까 거기서 다시 전염병이 창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한데 몰지 말고 분산 수용해라 뭐 이런 게 그 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안에 굉장히 많은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그게 다시 빛을 발한 거고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글로벌 시대의 맹점이 이번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툰베리라고 왜 아시죠? 여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CO2 나온다고 그렇게 많이 뭐 환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요번에 툰베리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몇 년간은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가는 거가 상당히 좀 위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안 움직이면 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안 나와서 지구 공기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시대의 허상을 한번 우리가 본 것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공공의료의 힘.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가 뭐 나쁘고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의사를 죽이기도 하고 의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맞았거든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태리라든지 불란서라든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몇 배 더 좋다는 게 천하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선진적이구나. 이걸 자꾸 자화자찬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망한 사람 코스프레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좀 좋은 거라고 칭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아까 하신 대로 좀 돌보는 정신도 좀 더 많이 갖고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 대남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고자 없이 죽어간다는 걸 많은 사람이 몰랐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밝은 천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 없게끔 뭔가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특히 의료라는 거는 항상 재난 후에 전쟁 후에 발전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꼭 나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인류의 의료가 업그레이드가 엄청나게 됐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사스나 메르스 그렇죠.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졌고 대응 이런 게 각 그 뭐 교육부, 보사부 이런 데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그런 걸 지금 만드는 게 꽤 이제 발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자꾸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 어쩌고 그러면서 자꾸 자학하고 자기 비하하고 다 같이 망하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
그 조만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되겠죠. 언젠간 뭐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테고. 그러나 또 주기적으로 또 이런 전염병이 오죠. 예, 반복될 것 같은데 매번 그렇다고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을 우리가 겪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번 일을 기회로 하여튼 우리 삶도 재정비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불교 환경연대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예, 그 2주간 격리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그 시기에 예, 맞아, 좀 맞아.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적을 하자라고 해서 그 운동을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 캠페인의 그 구호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혼자만 생각했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인간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명과 자연, 뭐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물질만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 소중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캠페인이 시작된 거 굉장히 좋네요. 좋은 적이라고 봐요. 그 맥락은 그 이전에 이제 이 신대승 운동이라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생활 들어갔어요. 그 일상 생활에 대한 이제 규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대대적으로 실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잘 못 움직이게 하니까 물론 가족주의가 돼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분노가 쌓이는 부분도 있다는 거거든요. 가족들도 좀 늘어난 데는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던 사람들이 멈춰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산사가 좀 더 문을 열어서 자연이 주는 치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법회를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산을 이렇게 주변을 걷고 살림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불교에는 마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무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 안 하고 자연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상의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순기능적인 작동을 해서 이번 기회를 다시 다 원래대로 돌리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키면 타산지석도 되고 그다음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것처럼 좀 더 발전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명상을 하니까 요즘 이제 관심 있게 기사를 보니까 명상 어플 있잖아요. 명상 앱.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명상 앱 이용자가 대폭 증가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명상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 챙김 명상할 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관법이죠. 그게 바라보기거든요. 바라보기라고 하는 건 기본이 거리를 두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명상에 있는 겁니다. 그게. 네, 거리 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 먼 데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컬 푸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뭐 수입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수출 수입 의존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사실은 뭐 도시농업도 있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경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취약하지 않은 정서적인 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취약하지 않은 가족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하나씩 짚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정리가 되네요.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안 좋은 소식은 분명하지만 하여튼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희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태가 조속히 이제 종결이 되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사태가 끝나더라도 잊지 말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